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다들 많이 오셨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오늘은 투자론을 끝내고요. 금융론까지 들어갑니다. 예, 투자론, 금융론. 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투자론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론은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투자론을 수업을 해서 아주 쉽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은 그런 분은 오늘 당장 환불 받으셔가지고요 대학으로 가셔야 됩니다.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셔야 되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십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론은 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한 7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걸 했습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용어가 나와야 돼요? 어떤 용어가 나와야 돼요? 타인 자본이 들어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낮아질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타인 자본 사용 효과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타인 자본 사용 효과는 정의 지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의 지뢰가 나타날 수도 있죠.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것은 그 남의 돈 사용하는 이자율이 싼 이자율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자율보다는 뭐가 더 높아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죠. 이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 돈이 얼마 나갔는데 그 돈으로 얻는 수익률이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 더 높게 되도록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노리고 남의 돈을 사용했는데 그 이자율보다, 빌려온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낮을 때는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지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부의 지뢰고요.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렇게 모든 값이 똑같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자, 요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따로 많이 묻기보다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는 알아야 되죠. 소득, 이득은 매 기간 발생하는 이득이죠. 이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나타나는 소득, 이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매달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연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차익이죠. 시세차익. 처분 시 발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우리가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건 한 번 계산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5년을 운영하면은 5번, 10년을 운영하면 10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자, 우리 위험과 수익이었어요. 위험과 수익. 위험은 개념이 뭐예요? 개념. 위험은 개념이 예상치가 있으면 그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 위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보통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손실 가능성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손실 가능성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험이 크다는 것은 곧 무엇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도 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익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예금 2% 주겠다. 은행에서 예금 2% 주겠다 하면은 1년 뒤에 2%보다 더 줄 수 있나요? 더 주기도 해요? 안 주죠. 더 안 주기도 합니까? 그러지도 않죠. 더 안 주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만큼 주죠. 이거는 예상치에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요 공부하기 굉장히 팍팍해져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화 가능성이 없으면은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근데 펀드 같은 거는 변화 가능성이 있죠. 뭐 예상 펀드 수익률이 한 최소 5%는 될 겁니다 라고 권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뭐 20%가 될 수도 있고 편차가 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변화폭이 클 수 있죠. 주식의 경우에는 뭐 한두 달 만에 더블이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변화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말하는데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뭐로 측정한다 그랬죠? 용어를 기억해야 되지. 그 용어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용어로 출제가 됩니다. 바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나 또는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이런 거 우리 계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출제가 된다면. 출제가 되면은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는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이 자신 있는 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때 따로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립니다. 다만 다른 것이 안 되고서는 먼저 할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있다라면 그거는 뭐를 나타내는 숫자다? 위험을 나타내는 숫자다. 분산도 위험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무엇으로 측정하죠? 수익은 혹시 지난주 이거 안 했나요? 했죠? 요거 평균으로 측정하죠.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평균치가 높으면 수익도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평균치가 낮으면 수익도 낮다.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험 수익을 측정을 하고요. 또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을 조금 더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런 거 공부했죠. 요거 구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평균해서 그 중에서도 무슨 평균이요? 가중평균 또는 그냥 평균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 평균했죠? 이렇게. 가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중. 올해는 계산 문제를 약간 더 신경 쓰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중평균은 무게를 더한다 이런 의미. 설명드렸나요? 가중? 무게를 더한다. 이게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지는 걸 말해요. 무거운 쪽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는 시소 아시죠? 시소에 이제 양쪽에 똑같은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균형을 잡죠. 이게 양쪽이 똑같은 거리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얹어 놓으면은 이게 똑같은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이쪽에 한 개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럼 기울지 않게 하려면 말이에요. 기울지 않게 하려면, 균형을 잡게 하려면 요 놈의 위치를 어디다 옮겨야 돼요?
여는 위치를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옮기면 될까요? 요거와 요거의 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덜 가야 됩니다. 예, 덜 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3분의 1? 요 정도요? 여기에서 3분의 1이 전체에서 이쪽에서 3분의 1이 됩니다. 이쪽에서 3분의 1만큼이 전체에서 이쪽에서 3분의 1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3칸 될 거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그 계산 문제에서 가중평균 개념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할 거예요. 요 위치에 와야 균형을 잡습니다. 전체를 몇 등분 한 거예요? 전체를 3등분 했을 때요. 이 3개잖아, 이게. 이게 얘가 2개잖아요. 2개 무거운 쪽으로 중심이 옮겨오는 거예요. 전체를 3등분 해서.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 법칙을 배워요. 법칙을 배우는데, 거기에 상권이 있어요, 상권이. 매장이 있는데, 매장이. A라는 매장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A라는 매장이 당기는 힘이 500이에요. B라는 매장이 당기는 힘이 1000이에요, 1000. 자, 이 매장과 이 매장 간 거리가 6km. 거리가, 왜 할인점 있잖아요. 대형 할인점 있는데, 이 매장과 이 매장이 떨어진 거리가 6km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당기는 힘이 500이고, 당기는 힘이 1000이에요. 얘가 당기는 힘이 더 세죠? 2배만큼 더 세잖아요. 그럼 얘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얘가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계가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되는 위치. 그 경계가 되는 위치가 이쪽에 가깝겠어요? 이쪽에 가깝겠어요? 이쪽에 가깝겠죠. 경계는. 왜냐하면 얘가 당기는 힘은 클 거고 얘가 당기는 힘은 작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되는 위치는 이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구매하러 갈 거고요. 경계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구매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 경계를 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요. 이게 무게 500g짜리 2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대 2잖아요. 1대이면 총 몇 등분을 해서? 총 3등분을 해서 이 전체 거리 6km를 한 칸, 두 칸, 3등분 해서 얘가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 2칸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가중평균. 아시겠어요? 이 가중평균 개념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여기서도 등장하고 다른 데서도 등장하고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가중평균 개념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도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숫자로 하잖아요, 숫자. 숫자로 할 때는 이게 확률로 나와요, 확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될 확률이 40%다. 2000만 원이 될 확률이 60%다. 그러면 이게 확률을 주거든요. 0.4는 40%, 0.6은 60%.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할 때 2천만 원 곱하기 0.4 더하기 1000만 원 곱하기 0.4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해서 곱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나올 때의 가중평균이에요. 그러면 1000 곱하기 0.4면 400이잖아요. 2000 곱하기 0.6 하면은 1200이잖아요. 그럼 1200 더하기 400 하면 1600이 되는 거예요. 1600.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왜 160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마시고요. 1000원하고 2000원하고 그냥 평균하면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그냥 평균하면. 근데 지금 1600이 나왔죠. 1500보다 더 크잖아요. 왜 더 크겠어요? 2000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평균치가 이쪽으로 더 이 한가운데 1500에서 어느 쪽으로 더 끌려간 거예요? 2000 쪽으로.
더 끌려간 거예요. 이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게가 더한다 이 말이에요. 무게가. 무게가 더 무겁다 이쪽이. 2000 쪽이 무게가 더 무겁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가중평균 개념을 확률로 한다면 확률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기대 수익률에서 가중평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확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몇 대 몇 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숫자로 나타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구 수익률은 이거 이제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이고 이거는 객관적 수익률이죠. 누구든지 계산했을 때 똑같은 크기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인데 이거는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투자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이유가 요구 수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채택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보셨죠.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요.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일찍 나왔는데 오늘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80쪽에 그 운용수지 계산하는 거하고 지분복귀액 계산하는 거 요거는 좀 이따 복습할게요. 오늘 할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쭉 넘어가시고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 분산 투자라 그랬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하는 건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입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체계적 위험 하면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고요. 요거는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 그러면 위험을 줄일 때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요?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서로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일수록 좋죠. 하나가 예상치보다 낮아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예상치보다 높아져서 서로 벌충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투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좀 복잡한 최적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됐고요.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했죠.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서 미래 일정 시점 후에 이 금액을 알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떤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돼요? 미래 가치 계수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불입되는 금액이 한 번이죠. 한 번일 때는 일시불합니다.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연 몇 %인지 그거 찾으면 되죠. 표에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미래 금액을 알고서 현재 금액을 알려고 할 때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여러 번 지불하는 것도 말씀은 드리긴 했죠. 여러 번 지불되는 거.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목돈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금의 형태로 불입이 돼요. 이렇게 불입되는 걸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 매기간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목돈의 크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합쳐진 것이죠. 여기 요놈이 이쪽에 오면은 이자가 많이 붙어 있겠죠. 요놈은 여기 오면은 요놈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어 있을 거예요. 요놈은 이자도 안 붙고 더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금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연금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이 불입되는 금액의 총 합계입니다. 원리금 합계. 이것도 원리금 합계가 있고 이것도 원리금 다 있어요. 원리금이 있는데 그 전체 원리금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원금이자, 이거의 원금이자, 이거의 원금이자. 그 합계를 계산하려면은 연금 내가 계수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경우 공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쓰는 것은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우리는 수학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언제 어떤 계수를 알면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제가 이거 공식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 공식이 틀렸어요. 이제 지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틀렸는데 이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틀렸다는 걸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편집상에 그 위첨자를 써야 되는데 이 편집하다 보면 이게 스타일에 집어넣어 버리면 전부 다 아래로 다 내려와 버려요. 편집하다 보면. 예. 틀렸는데 지금 틀린 것 자체를 지적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를 사용하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든다면은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불입이 되는데 이때 금액이 아니고 이때 금액을 알고 싶어요. 이게 목돈일까요? 푼돈일까요? 요 돈이. 요 돈이 목돈이란 말이에요. 목돈. 이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름이 뭐겠습니까? 연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죠. 이건 미래 목돈이고. 그러니까 연금 현가계수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다고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플 텐데. 그죠? 아프진 않아요. 어지럽기만 해요. 어지럽기만 하고 아프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일시불 내가 계수와 일시불 현가 계수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할증이라는 개념, 할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할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증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해서 이 값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곱셈을 한다 그랬죠. 연간 단위로 곱합니다. 연간 단위로. 할인을 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 한다 그랬죠. 똑같은 이자율이라 해도 이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자율이라 해도.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시작할 내용인데 이 투자 분석 기법을 하려면 지난주에 소득 이득과 관련해서 영업수지 계산이고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랬죠. 가유 순 전 후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가는 무슨 소득이죠? 가능총소득이에요. 가능총소득. 가능총소득 지난주에 제가 어떤 숫자를 예를 들었죠? 숫자까지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20칸짜리 원룸주택 예를 들지 않았나요, 혹시? 20칸짜리 원룸주택. 한 칸당 500만원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칸당 500만원. 이것도 계산이 잘 안 되죠.
평소에 500만 원짜리 이런 걸 계산을 별로 안 해보니까 뭐 기껏 계산해봐야 뭐 20만 원, 뭐 30 이런 거 하니까 500만 원짜리 20칸 하니까 이게 1000만 원인지 10억인지 막 헷갈리죠. 100만 원짜리 20채. 네? 100만 원짜리 20채 괜찮아요. 100만 원짜리 20채도 괜찮아요. 그 정도 계산 가능해요. 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 500이에요. 1년에 500. 지금 월백이라고 하셨죠? 월백이면은 아주 그냥 연간 1200이죠. 어휴, 그러면은 그냥 아주 따뜻하죠, 그냥. 아주 따뜻합니다. 자, 연간 500이에요, 연간.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고요. 아까 저기 소득이득, 자본이득 했잖아요. 그 소득이득을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그러니까 20칸인데 500만 원은 500만 원인데 한 칸당 500만 원. 월 100이면은 그런 못 넣으면 굉장히 끝내주는 건데요. 요즘 아무리 비싼 물가가 비싼 때라 해도 한 칸당 100만 원 상당히 비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1억이죠. 근데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보장이 없다 그랬어요? 빈 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방은 찾는데 꼭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용어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맴돌아도 이게 용어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통장에 입금으로 찍히는 돈, 입금으로 찍히는 돈이 바로 유효총소득인데 이게 1억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를 썼나요? 9천만 원 썼었죠. 9천만 원인 이유가 아마 이것까지는 숫자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1000만 원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있고요. 또 기타 소득은 또 더해야 되거든요.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입금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 총액 찍힌 게 바로 유효총소득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출금으로 찍힌 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출금으로 찍히는데 우선적으로 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비를 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운영 경비를 먼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왜 내가 지금 주식 관심이 있는 회사가 이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한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또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 뭔가가 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출 받은 돈으로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출하는 돈이 지금 500억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1000억 대출 받은 것이 500억 갚고 나머지 500억 못 갚은 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빌려서 갚기 위해서 500억 대출 받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1000억 대출 받은 거를 반은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반은 갚고 반은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대출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운영 경비가 모자라. 운영 경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빚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운영 경비가 어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임대료 지금 이걸 운영 경비에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빚도 못 갚고 지금 추가로 빚을 내야 되거든. 그럼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볼장 다 보면 이런 회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회사는 이 주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요거를 대출 받아서 투자 비용에 쓰려고 해요. 투자. 새로 증설하고 지금 공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증설하려고 대출 받는 회사는 이건 괜찮은 거지 이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더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는 뭔가 앞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희망적으로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거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이 자금을 대출받아도. 자, 별로 재미없나 봐요. 갑자기 주식 얘기하니까. 부동산만 관심 있는데. 자, 어쨌든 제일 먼저 뭘 빼야 된다고요? 경비요, 경비. 운영 경비.
운영경비 또는 영업경비라 그래요. 그리고 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생겨요. 이게 7천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비를 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갚아야 된다고요? 빚을 갚아야 돼, 빚. 이제 그래야 이제 빚을 갚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빚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은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했어요. 세전 현금 수지. 여기 예를 들어 3천 정도 된다. 자, 경비 빼고 빚 갚고 그 다음 뭐도 내고요? 세금도 내고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2,500이 된다면, 자, 요 차이가 바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가 뭐라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에요. 불량부채 충당금. 여기에다 뭐를 다 하고요? 기타 소득. 이건 영업외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빼고요? 영업경비. 경비 빼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빚 갚고요. 경비 빼고 빚.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채 서비스액. 요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빚을 갚았죠? 그러면 이제 뭐까지 내야 돼요? 세금까지. 무슨 세? 영업소득세요. 영업소득세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재산세는 여기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이 되는데, 요 물건이 10억의 매물로 나왔다 그랬죠? 10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여기 4억은 내 돈으로 투자를 하고, 6억은 어떻게 해요? 타인 자본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6%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거는 자기 자본이에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게 투자하는 것이 괜찮은지 나쁜지 요거 판단한다 그랬죠? 이게 보세요. 그러면은 4억분의 2,500 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 4억분의 2,500 한 게 많아요 적어요? 요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거 퍼센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제가 퍼센트 계산하는 거 숙제로 안 냈나요? 숙제로 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4억분의 2,500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기가 하면 돼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분모가 1 또는 10 또는 100 이렇게 빨리 만들어요. 분모를 1이나 10, 100, 1000 이렇게 만들면은 퍼센트를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4억분의 2,500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반띵 2번 또는 3번 하면 끝나요. 2억분의 1250이거든요. 그러면 1억분의 1200을 반띵하면 얼마예요? 1200을 반띵하면은 600, 50을 반띵하면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1억분의 625니까 6.25%예요. 됐습니까? 6.25%가 나와, 6%. 그러니까 4억분의 2,500은 6.25%예요. 자, 이게 투자할 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투자? 할만하다 그랬죠? 더군다나 이것까지 따져버리면요. 4억분의 3천만 원 해버리면은 이거는 7.5%거든요. 반띵 2번 하는 거잖아요. 요 반띵 2번 하니까 요 반띵 한 번 하면은 1,500. 또 한 번 하면은 750이잖아요. 반띵 2번 하면 돼요. 4억분의 이렇게 할 때는. 그럼 7.5%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동산 소개할 때 이걸로 브리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브리핑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브리핑하는 게 좋다 그랬죠? 왜 이걸로 브리핑하는 게 좋다고요? 더 높으니까? 단지 더 높으니까가 아니에요. 얘는 세금을 낸 후고 세후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세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의 경우 세전 수익률로 얘기를 합니다. 이자율도 세전입니다. 이자율 2% 정기예금 하잖아요. 그럼 이자율 2% 정기예금 하면은 그것도 세금 내기 전인 상태예요. 모두 다.
이게 세전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전으로 비교해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비교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후 수익률, 요거를 세전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4억 분의 3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론으로 할 때는 출제에 4억 분의 3천으로 안 나와요. 출제할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자본 투자액 분의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나와요? 자기 자본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세전 수익률 요거를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보다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분 배당률.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리핑할 때는 투자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투자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세전 수익률이란 말보다. 이게 훨씬 자주 등장해요. 지분 배당률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간 거예요, 이미. 지금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갔는데, 자, 지금 이게 여기까지 요 놈들하고 위에 요 놈들. 이 순영업 소득 7천만 원 있죠. 순영업 소득 7천만 원은 얼마가 번 걸까요? 4억이 번 걸까요? 6억이 번 걸까요? 10억이 번 걸까요? 순영업 소득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예요. 10억이 번 거예요. 왜냐하면 순영업 소득에서 아직 뭐를 빼기 전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빼기 전이잖아요. 맞나요? 만약에요, 저 10억의 매물에 해당하는 돈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다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저 7천만 원 다 내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7천만 원 다 내가 챙기는 거잖아. 저기 4천만 원 왜 줬어요? 부채 서비스에. 그러니까 3천만 원 빠졌잖아요. 화면은 저쪽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비추면 안 되고 화면은 저쪽으로 가야 돼.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빠졌는데 그 4천만 원 지금 뺐잖아요. 그 4천만 원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은행한테 준 거예요. 은행. 부채 서비스이니까. 은행이 6억을 댔기 때문에 이걸 뺀 거거든. 그죠? 10억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은 이거 다 내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0억 중에 6억은 누구한테 빌렸어요? 은행한테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 빼고 3천만 원 남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이 번 거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은 지분 투자액이 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리핑할 때 사장님 7.5%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응? 이렇게 브리핑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이 아니 이보세요. 지금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지금 썩이는 거 아니에요. 10억 투자해서 2,500밖에 못 버는데 2.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0억하고 2,500억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10억이 와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얼마가 와서 비교하는 거예요? 4억이 와서 비교해야 된다고. 그 4억이 지분 투자액이라고. 근데 브리핑 한다고 4억 분의 7천만 원 해가지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4억 분의 7천만 원 하면은 17.5%, 17.5%.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건 사기치는 거라고. 이거는 4억이 7천만 원 번 게 아니고 10억이 7천만 원 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브리핑을 하려면은 예, 그걸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0억 분의 7천도 계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 분의 7천. 10억 분의 7천은 몇 프로예요? 7%라는 10억 분의 7%는 이것도 퍼센트고 이것도 퍼센트 다 퍼센트죠. 아까 6.25% 맞나요? 이거 7%. 이것도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거 중요해요. 근데
종합환원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 종합환원율.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거를,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거 몰라도 관계는 없고요. 지금 어떤 걸 계산하고 있어요? 퍼센트 계산하고 있잖아요. 10억 분의 1억 해도 퍼센트 나오죠. 10억 분의 1억 해도 퍼센트 나오잖아요. 대신 10억 분의 1억 한 거는 아직 이런 영업 경비 같은 거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 안 했으니까 10%가 나오는 거예요, 10%. 꽤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략 잡은 거죠, 대략. 경비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이거는 뭐까지는 고려했어요? 영업 경비까지는 고려했죠. 그럼 대략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정확한 것이 돼요. 아시겠죠? 공통점은 전부 다 뭐 계산했어요? 퍼센트 계산했어요. 이 퍼센트가 바로 뭐냐?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대략 잡은 수익률이나 조금 더 자세한 수익률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넘어가시면은, 자, 넘어가 보세요. 89쪽에, 88쪽에, 88쪽, 89쪽. 88쪽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십시오. 89페이지에 비할인 방식 돼 있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그 표가 있잖아요. 89쪽에. 89쪽의 표의 오른쪽을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타이틀이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지금 방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종합자본환원율. 그 자본이라는 단어는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종합이라는 단어도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냥 환원율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 괄호 해도 되고요. 자본 괄호 해도 돼요. 종합에 괄호 해도 되고 자본에 괄호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환원율 해도 되고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그냥 환원율 해도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율자가 붙어 있죠. 예, 수익률 계산한 거다 이 말이에요. 퍼센트.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왼쪽을 보세요. 승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승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역수입니다. 역수.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역수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근데 혹시 나는 한 번만 보는데 바로 외워진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굳이 외워지는데도 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역수가 바로 승수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게 승수라고요. 지금 10억 분의 1억 한 거는 수익률이고요. 1억 분의 10억 한 거는 승수가 된다고요. 1억 분의 10억. 거꾸로 7천분의 10억 7천분의 10억 하면은 승수가 돼요. 여기 2,500분의 4억 하면 승수가 되고요. 또 여기 3,000분의 4억 하면은 승수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역수관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됐어요. 자, 이제 주목.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리핑할 때 투자 실제로 이제 중개 실무를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림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림셈법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우리 요 화폐 시간가치 공부했잖아요. 요 화폐 시간가치 공부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년도에 1억 들어오고 두 번째 년도에도 1억 들어오고 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요 1억과 두 번째 1억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같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첫 번째 들어온 거하고 두 번째 가치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요. 영업수지 계산은 소득이득이라 그랬어요? 자본이득이라 그랬어요? 요거 영업수지 계산은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본이득과 관련되는 거예요? 소득이득과 관련되죠. 이거는 매년 계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처분할 때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년도 가유순전 후
두 번째 년도 가유순전 후, 세 번째 년도 가유순전 후 5년을 운영하면 5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림셈법에서는 이거 계산 안 한다고요. 첫 번째 것만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리핑할 때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내년도 후년도에 대한 그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1년 정도만 계산을 해서 그냥 그걸로 브리핑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정확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년, 후년 이런 걸 다 따지지 않잖아요. 언제 것만 따져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라 하지 않고 무슨 법이라 하는 거예요? 어림셈이라 그래요.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아까 이거 6.25%라 그랬죠. 나중에 처분할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팔 때 얼마가 되는지는 여기 반영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앞으로 팔 때 얼마가 될지는 이게 반영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훨씬 좋은 브리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어려운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브리핑을 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게 훨씬 투자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야, 이것만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앞으로 부동산 처분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살짝 브리핑을 넣으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자,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당연히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고 나누기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괄호 1번에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죠. 88쪽에. 괄호 2번에 내부수익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괄호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현가회수기간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타이틀만 기억해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괄호 1번과 괄호 4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가라는 단어가 있죠. 현가. 현가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괄호 2번과 괄호 3번은 내부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현가라는 단어가 없지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현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할인하고 뭐 이런 이 방법이 내부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타이틀만 알아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비율 분석법이 있죠. 자, 비율 분석법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건 대부 비율하고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LTV라고 돼 있죠. 이거 지난 8월 달에 정부에서 이거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LTV는 그게 이제 용어는 대부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LTV 하는데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그래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표현, LTV 해서 대부 비율.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6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 이러면 대부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죠. 이러면 60%입니다. 자, 이게 대출해 줄 당시에는 이랬을지라도요. 계속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이자만 갚고 나간다는 얘기는 빚이 줄어든다는 얘기,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집값이 반토막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반토막 되면 5,000분의 6,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깡통주택이 되는 깡통주택.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치나 부채 잔금 이런 개념은 언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죠. 이거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앞에 둘째 주에 하셨어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 시점과 기간, 유량저량으로 얘기하자면 시점을 전제하는 변수, 저량 변수입니다.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표현의. 부동산 가치는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잔금도 부채 잔금도 얼마를 갚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니까. 됐나요? 이걸 60%로 규제를 한다. LTV를 60%로 규제를 한다. 이 소리는 집값의 60%를 초과해서는 대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100%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을 수가 있습니다.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LTV가 100%가 넘습니다. 처음에 대출해 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10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 비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부채 비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다르다는 것까지만 해서요. 더 이상 깊은 걸 알려고 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게 보세요. 저당 비율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융자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대출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거 있고요. 차입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죠. 대부 비율, 저당, 융자, 대출, 차입, 담보 인정 비율. 거의 대부분이 돈 빌린 뉘앙스가 있죠, 다. 돈 빌린 것 같잖아요. 이것도 돈 빌린 것 같잖아요. 돈 빌린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다른 놈이에요. 얘만 다른 놈이에요. 얘만. 나머지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뭐라고요? LTV.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외우기 힘들어요. 한꺼번에 외우기 힘든다고요.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이에요. 그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나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면 일단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대부 비율 쪽으로 가라고요. 돈을 빌렸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면. 근데 뭐는 다른 놈이니까, 부채 비율은 다른 놈이니까 이거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채 비율은 꼭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는 전체분의 남의 거예요. 전체분의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전체 중에 남의 것에 해당하는 것의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요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아까 이거 60%잖아요.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남의 게 60%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 거는요? 40%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로 와서는요? 4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대부 비율이 70%라는 거는 내게 몇 프로예요? 그렇죠. 내게 30%. 대부 비율이 70%라는 얘기는 내게 30%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은 30분의 7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지금 이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아시겠죠? 뒤에 넘어가서 나오는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좀 쉬고 부동산 금융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